지난해 말 본격적인 의제화에 돌입한 노동이사제, 산업계의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주체로 받아들인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산업계는 경영 효율을 떨어뜨린다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의 주요 쟁점과 그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자로 노동이사로 선임되신 분입니다. 박희석 서울교통교사 노동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를 맡고 있는 박희석입니다. 그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영향을 분석해 주실 분이죠.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노동이사제 사실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서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비록 서울이 수도지만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또 도입 대상이 산하 공기업에 국한됐다는 그런 점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먼저 그 개념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노동이사제는 넓은 의미의 이제 노동자 경영 참여의 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경영 참여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19세기에 활발히 논의가 진행돼서 입법화된 게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니까 18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자 경영 참여가 같이 논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48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 이미 재헌법 제정 당시에 노동자 경영 참여가 주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 이균점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재헌헌법에는 노동 3권이 아니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이균점권까지 노동 4권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학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헌헌법 때가 훨씬 더 노동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런 그게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선 뒤에 박정희 정부 시대에 삭제돼서 아직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걸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하자고 한 게 2014년입니다. 한 3년 걸린 건데요. 그래서 그때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공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울시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만 이제 광주시, 성남시에도 확산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노동이사제하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차이를 갖다 우리 그래픽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그 노동자 중에서 대표를 뽑는 건가요? 박희석 씨 오늘 나온 이사처럼 노동자 직접 선출하는 노동자가 이사가 되는 거고요.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최근에 KB금융지주에서 논의가 됐던 것처럼 노동자가 추천하는 신뢰할 만한 인사가 이사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 추천 이사제보다는 노동이사제가 훨씬 더 노동자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들이 추천해서 사회이사를 불러오더라도 실제로 이 사회이사가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성실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훨씬 더 좀 노동자들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라는 건데 지금 그 노동이사제의 핵심이 결국 노동자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한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에도 그 노동자들이 그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은 소극적이지만 뭐 노사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의결이 아니고 이제 그 토의 정도에 머물렀다라면은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그 최고 경영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결정에 책임을 지고 권한과 책임을 같이 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도 같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동이사제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시 조례나 이렇게 보면은 권한은 없고 의무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권한과 역할과 책임이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좀 노동이사들이 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직접적 경영에 참가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도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사회 안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안건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직접적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좀 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사회에 진출은 했지만 네. 그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과 의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진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에 이사가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노동이사가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권한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 그런 뜻이죠.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야 되는데 잘못했으면 책임져 이래놓고서는 권한은 제대로 안 준다. 그러면 사실상 그 노동이사가 되는 분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 노동이사가 이사회 날만 참가하는 이 이사 제도는 본질적 의미가 아닌 거거든요. 아하. 일상의 이사로서의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모아가고 노동자들의 의견도 모으고 다른 소외계층들의 의견들도 모아서 경영에 반영하게끔 돼야지 본질적 노동이사 제도의 경영에 참여하는 건데 이사회에 주어진 안건에 대해서 가서 이 안건을 다루는데 사실상 5분,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안건이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에 직접적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노동이사 제도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서울시가 중요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요. 상임이사 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노동이사를 상임이사 제도로 하자 이런 주장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게 도입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경영진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아니 지금 이 노동자를 이사로 들이는 것 자체에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중간 단계로 그냥 상임이사가 아니어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그러면 이사회에 참여했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쎄했겠네요. 좀 냉랭하고 뭐 저는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사측 반대편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앉아서 교섭을 했었는데 사측 진영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경계 눈빛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거 스파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죠. 뭐 스파이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불편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은 뭐 몇 번 이사회 같이 하고 좀 소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완화됐는데 저는 그 자체는 경계한다는 것은 또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일방적으로 하던 이사회 분위기에서 어쨌든 좀 날카롭게 쳐다볼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라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 뭐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보자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사회 결정에 그냥 표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이사회의 결정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틀 수 있다든가 어떤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그 안에서 도입한다든가 이런 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일단 그 노동이사는 좀 뒤로 밀어두고 사회이사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회이사들 같은 경우도 사내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있는 사람 이사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객관적 감시라든가 그 견제들을 갖다가 좀 해보자고 도입을 한 것인데 사회이사도 그냥 거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이사 제도와 노동이사 제도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의 사회이사 제도가 처음 논의된 게 97년부터예요. 그리고 도입된 건 98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외환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 기업이 그렇게 많이 도산한 이유가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 위기의 원인이었다. 사실 그때 도산한 기업 중에 건실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너가 소유한 모 기업이 부실해지면서 수십 개의 기업이 같이 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방지해보자 이런 제도로 사회이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지가 상당히 좋았지만 실제로 사회이사들이 되게 CEO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임명이 됐어요. 맞아요. 그 실제로 내부에서 그걸 제어하기 상당히 어려웠고 감독 역할을 못한 겁니다. 정치권의 인사들이 그렇죠. 저기에 머물러서 월급 받으면서 일종의 로비스트가 돼서 나중에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기업의 특히 오너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나 오너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사회이사의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사회이사가 들어가서 물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료를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반대 의견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반대 의견을 말한 이사들은 대부분 교체됐다는 거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사회이사를
노동자가 하도록 하자. 이게 노동자 추천 이사제로 갔었는데 노동이사제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죠. 그 사회이사를 아예 노동자가 하자. 노동자들이 선출한 이게 지금 도입돼 있는 그나마 노동이사 제도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기석 노동이사가 기존의 사회이사처럼 그 회사의 경영진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런 그 전제는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독립적으로 한두 명이 들어가는 거지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여전히 다수결로 결정할 때는 뭐 결정권이 한 표라는 거, 이 부분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말씀하셨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보장되지 못하는 게 그런 뭐 숫자에서도 근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저 양반을 한 30년 전부터 근데 봐왔고 너무 친하시다고 그래 양반이라고 여기서 표현하시는 근데 이제 본질은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신뢰하는 동료를 아마 동료들이 이렇게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사에 와 있다는 게 나머지 다른 이사들 긴장시키고 상당히 이제 제약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노동이사제가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일단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봤는데 이사회 안건 1년 동안에 3,996건을 처리했는데 그 부결된 거는 14건밖에 없더라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0.4%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 이사회를 교통공사 이사회를 참석했는데 이사회를 11시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11시에 한다는 것은 12시 점심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회 안건이 10가지가 됐었어요. 그럼 한 건 처리하는데 10분이 안 되는 거죠. 10분이 될 수가 없죠. 그러고 점심 먹는 게 보통 일반 이사회였었는데 저희 이거 점심 안 먹어도 되니까 오후에 합시다. 그래서 회사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서울 시민의 굉장히 공익과 공공성과 관련되는 이런 안건들을 정말 5분, 10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도 났고 이게 오히려 더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좀 신중한 결정을 하자라고 그러는 게 마치 경총이나 이쪽에서는 노동이사들이 좀 뭐 반대하고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신중한 결정을 하자라는 것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중요한 지적이신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졸속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동자 경영 참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선험적인 연구 성과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은 전혀 경영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지고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노사 갈등의 소지가 사전에 다 방지되기 때문에 비용 개념으로 봐도 상당히 효율적이었고 되게 이제 기업들은 그 산업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경영 환경이 신속하게 바뀌니까 그 노동자 의견 들어가고 언제 신속하게 그때그때 대응하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 경영 참여가 가장 극단적으로 확대된 나라가 독일 같은 경우인데 독일도 이미 독일의 경제 부흥의 밑거름이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였다. 이건 노사가 공히 인정하는 바이고 그럼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은 독일 내에서 보수파 정치인에 속하는데도 독일이 마련한 이 제도가 독일의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던 사례에 대한 많은 분석들을 보면 한국 기업들도 그 상당히 경영효율이 높아졌고 이게 실증적으로 가장 증명된 예가 해방 공간에서의 한국 기업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이 다 일본인들이 떠나고 난 뒤에 말하자면 사장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무주공산이 돼서 그때는 노동자 경영 참여 정도가 아니라 완전 노동자 자주관리가 시행됐던 시기였는데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급격히 상승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수록 효율은 높아질 것이고 이제 7, 80년대 일본의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한 배경도 그 노동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대됐기 때문에 일본의 급진적인 기술 발전도 가능했다. 이런 건 이미 일반적으로 공인된 사실이어서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이사회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두 명 참석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한두 명이 참석해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거의 과장된 우려죠. 그렇죠. 네. 아니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노동 현장에 소리가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수많은 결제 단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노사 뭐 무슨 그 단체 행동까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줄여주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어떻게? 그러니까 독일 경영자협회에서는요, 네. 이 노사 결정제도 뭐 이런 제도들이 결국 그 독일의 노동운동을 완화시키고 계급성을 순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자체 내에서 경영진이 했어요. 이미 독일도.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이사제가 노동자들의 강고한 그런 어떤 연대에는 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계 내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그 책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에서 사실은 애초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자, 어쨌든 노동이사계에서 직접 들어가서 변화되는 교통공사를 피부로 느낀 그런 사례들이 있으십니까? 예, 뭐 이사 이제 임기 시작한 지 5개월 됐는데 이사회는 3번 정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가장 좀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고 좀 변화된 부분은 모든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였었습니다. 저희 교통공사에도 비정규직이 1,455명이나 있었습니다. 대단히 첨예했었는데 인천공항처럼 공채 신규 공채 자들은 또 반대를 하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을 하라고 이 외침 속에서 그 계층 간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조합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그 대원칙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가 워낙 이 많은 인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하면은 조직적으로 행동적으로 움직이니까 노동조합도 노동자성을 잃으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측도 이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계속 가면 갈수록 꼬이고 감정 상태로 꼬이면서 결국은 비정규직 한 명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자, 이때 저희 노동이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설득하고 사측도 설득하고 공채자들도 설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저는 노동운동을 30년 하면서 저를 다 걸은 건데 만약 굉장히 욕을 먹을 수 있겠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졌던 모든 이 부분을 다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정규직들한테도 양보를 얘기했고 정규직들한테도 양보를 얘기했습니다. 첨예하게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노동조합하고 사측도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극적으로 많은 분쟁과 혼란 속에서 타결하는데 정말 교통공사에 노동이사가 2명이 있는데 노동이사 2명이 많은 역할을 해서 이걸 타결해서 전원 정규직화하는 법에서 전국 공기업으로 최초로 전원 조건 없는 정규직화를 해서 곧 다음 달 3월 1일부로 전원 정규직화하는 법에서 굉장히 노동이사로서 긍지와 자부와 이런 부분을 느끼는데 아픔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대표적인 두 경우가 인천공항과 교통공사잖아요. 근데 교통공사가 좀 다른 점은 직고용을 대부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호봉 승급 체계다 포함시키고 이게 사실 인천공항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접 고용이 많이 있었고 호봉도 따로 이제 만들고 이랬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와중에 노동이사가 역할을 했다는 건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 궁금해했는데 인천공항은 노동이사가 없는 없죠. 이게 노동이사들의 역할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건 오늘 처음 들었네요. 아니 지금 노동이사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독일 아까 사례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도 유럽에서 19개 나라나 이미 채택하고 있다면서요? 그 유럽연합에 27개 나라가 가입해 있잖아요. 19개 나라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개 나라는 입법화했다는 거고요. 나머지 나라들도 의무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업에 따라서는 도입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기 표가 지금 나오는데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동시에 도입된 나라들이 있고요. 공공부문만 도입된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 잘 보시면요.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이런 주로 중북 유럽의 나라들이 주로 공공, 민간 부분이 다 도입돼 있고 이제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공공부문만 도입이 돼 있고 이탈리아 이런 경우는 아예 도입이 안 돼 있는 경우인데 잘 보면요. 왼쪽에 있는 노동이사제가 많이 도입된 나라들, 노동자 경영 참여가 확대된 나라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세계 경기 불황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장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한 나라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참 죄송하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놔도 그렇죠. 뭐 노동이사제의 효과를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론을 제기한 경영계 쪽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저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아직은 좀 무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언제가 돼야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한국 경제가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개 넘는 나라 중에 10위권, 12, 요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미 한국에서도 일찍이 도입돼야 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해도. 일단 그 산업계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이사 선임을 주목하는 이유가 사실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서 최대 규모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지금 계속 노동이사제를 갖다 도입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이사에 선임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신 건가요? 그것 때문에 좀 지금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달에 교통공사의 그 노동조합도 이렇게 2개 노조가 합쳐가지고 13,000명으로 가장 그 공기업 전국 세 번째로 거대 노조도 만들어지고 작년 5월 30일 날 양공사가 통합되면서 17,000명이 넘는 임직원의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노동이사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광주나 성남시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많이 좀 배치마킹하려고 토론회도 좀 참석해보고 그러는데 처음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노동이사를 할 때는 사실 저도 노동이사 제도에 대해서는 깊게 몰랐었습니다. 한 12년 전에 우연히 스웨덴에 연수를 좀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노동이사 제도를 좀 듣긴 들었는데 먼 나라 얘기로 좀 받아들였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되려면 이건 먼 꿈나라 얘기다. 근데 이게 저희 교통공사 현실로 왔고 이 제도에 대해서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깊은 자료를 좀 봤는데 의외로 좀 노동이사를 하겠다는 저와 비슷하게 노동운동을 같이 했었던 그 동료들이 나이도 연배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구역 그 비정규직 사고 이후에 대부분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안전 전문 노동이사가 되겠다. 근데 저는 좀 색다른 공약을 좀 냈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문제가 돼 있었던 폭스바겐과 BMW 노동이사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기업 정보를 빼내가지고 비리에 관련해서 저는 훨씬 더 노동이사의 윤리적 강령이 좀 더 수반돼야 되는 부분을 얘기했고 중요한 얘기네요. 전 소환권을 독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4분의 3으로 노동이사를 제명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조합원과 직원이 전체가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됐지만은 노동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스로 노동조합과 계약서를 썼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조직의 명예나 내가 부정부패에 관련됐으면 즉각 노동조합에서 제명해라. 이 부분을 공약으로 해서 표를 조금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셌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 노동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정말 유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도했지만 중요한 성취를 하나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이 민간 부분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지금 일단 물론 이제 공공기업의 그 사례들을 갖다 일단 비교해 보면서 민간 부분하고 얘기를 확대를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KB금융지주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부결됐어요. 근데 국민연금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어요. 어떤 차이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도입됐다기보다 K금융지주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거죠. 찬성을 했죠. 찬성했는데 대개 KB금융지주에서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예요. 노동이사제도 아니고 외국인 주주가 주로 많이 이제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주총회에서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이 이게 여기서 확립되면 다른 기업에 확산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가가 상승될 겁니다. 그거 두고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KB금융지주도 앞으로 이 끝난 싸움이 아직 아니고요. 예. 노동조합이 3월달 주주총회 다시 이걸 시도하기로 예. 결의했고 회사 측에 그런 문서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미 회사도 그 금융지주 회장을 유임시킨다는 연임한다는 목적은 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크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금융지주도. 그리고 그런... 사실 이 노동이사 제도를 민간과 공공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전혀 차이가 없는데 예. 공공부문은 그동안 좀 방만한 기업이다 이런 사전 인식이 많이 있고 예. 마음 먹으면 도입되기 쉬우니까 이게 먼저 도입된 거지 민간이라고 해서 노동이사제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아니 그거에 동의하는데 네. 그러면 민간 업계로 확산이 빨리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네. 지금 막 그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아라 이런 그렇죠.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뚫게 된다면 민간 부분에도 도입을 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기업의 분위기들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예. 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예. 이게 너무 지나치게 관철되는 게 아니냐. 보수 시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사실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이사제가 민간에도 확대되는 게 유익하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겠군요. 예. 예.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두 분께 거의 한마디씩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노동이사제를 안전하게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한 개씩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먼저 좀. 그럴까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감독이사회 절반이 노동이사예요. 근데 독일 내에서도 그래도 노동자들이 경영권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반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의 우려처럼 노동이사제나 무슨 경영협의회 이런 것에 대해서 환승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 다만 노동운동이 본래 해왔던 조직력을 구축하고 이런 바탕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실현되는 것이 예.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제도인데 인식에 좀 노동조합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인식에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서울시 투자기관 16개 기관의 노동이사협의회 의장도 겸하고 있는데 예. 각 기관마다 대단히 똑같이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굉장히 좀 앞으로 나간 기관도 있는데 이건 기관장의 인식의 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안착되려고 그러면은 인식들이 좀 변하고 노동조합도 노동이사를 이렇게 아바타 형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하는 이런 속에서 좀 역할이 좀 다르다. 예. 영역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노동이사 제도가 좀 안착되려면 노사, 정 모두 인식의 절대적 인식의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석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그리고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